가운데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김희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입니다. 먼저 지난 3월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환자분의 명복을 빌면서 시리에 빠져 있을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은 응급의료 체계 그리고 시스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문제로 보이짐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응급의료 진료 지침을 준수한 피교육생 신분인 전공의에게 이렇게 책임이 가는 것 같아서 저희 의료계 입장에서 굉장히 매우 우려스럽고 잠깐 사건 개요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에 환자분이 응급실에 오셨을 때 의식도 명료했었고요. 그다음에 혈압이나 맥박 같은 어떤 그 활력 증후군도 비교적 정상이었습니다. 또한 골절이라든가 출혈의 증거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외상에 따른 중증도는 높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분이 자살 시도가 의심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그 병원에는 폐쇄병동도 없었고 또한 정신의학적인 어떤 중재를 할 전문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충분히 갖춘 그 병원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바 있습니다. 외상 중증도가 높지 않고 그다음에 정신의학적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대면 진료 후에 환자 보호자와 상의 후에 이렇게 정신건강과 치료가 가능한 그리고 어떠한 외상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한 사건입니다. 응급의료 진료 지침대로 진료한 전공의에게 책임 묻는 것이 과연 정상적이고 이것이 합리적인지 저희는 많이 의심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걸로 책임을 묻는다면 과연 누가 응급의학과를 전공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필수 의료가 정말 붕괴가 되고 특히나 필수 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응급의료가 붕괴될까 매우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의료를 필수 의료라고 합니다. 중증 외상, 응급, 분만, 뇌혈관, 그리고 소아외과 등 국민들이 언제든지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하고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의료를 필수 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가 바로 이와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가 반드시 정상화가 되지 않고서는 이런 사태가 또 재발하지 않은 법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OECD 평균 이하의 수가가 정상화인 5분의 1, 7분의 1 수준의 필수 의료 수가가 정상화가 돼서 그래 시설, 인력, 장비가 충분한 보강이 되어야만이 필수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신 진료라고 어떤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해서 응급실 치료에 대한 어떤 그 진료진에 대해서 법적 어떤 보호 장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12월에 특히나 선한 사마리안법이라고 불리우는 응급실에서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게 하는 그런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작년 12월에 보건복지위 합의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가 있는데요. 아직 6개월 동안 지금 계속 법사위 법안 인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돼서 응급 진료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해서 법적 안전장치가 좀 우선되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언론사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위기 긴급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세계에서도 우수한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에서 응급실 수용 곤란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서울 한복판에서도 응급실 부족 문제로 구급차가 길에서 떠들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응급의료 체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여러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과는 동떨어진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도출하기까지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 환자를 진료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치와 적법한 전원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그 원인을 잘못 진단하여 개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대처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소위 빅5라고 불리우는 대학병원에서조차 전국에서 환자가 몰리는 바람에 응급실 병상이 모자란다는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와 같은 응급의료 문제가 발생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다. 현재 중증 환자를 담당하고 치료해야 할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경증 환자로 넘쳐나고 있어 정작 당장 응급의료나 처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또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해당 전문 과목의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이 중요한데 현재 이러한 적정 이송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고 지역 응급의료 기관에서는 현실적 여건상 응급 환자에게 배후 진료나 최종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이 민영사상 책임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 의료 분야의 제도적 문제와 법적 미비점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응급 환자에게 신속히 제공되어야 할 최선의 진료가 방해되고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 이렇듯 동 사건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와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인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한 명의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시스템의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고 치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적절하고 부당한 조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응급의료 현장에서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응급의료를 위축시킬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의 붕괴 속도는 지금보다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업무 낮은 보상, 법적 책임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여 필수의료 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책임 추궁, 피의자 조사, 형사처벌 등이 뒤따른다면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응급학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응급의료 기피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진이 의료 시스템과 현실적 여건에 따라 적법하게 응급 상황에 대처했음에도 결과만 놓고 의료진의 사소한 과오까지 따지고 심지어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하는 것은 의료진을 의료 현장에서 내모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와 필수의료 체계를 다시 세우고 응급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소신껏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마땅한 책무이자 국민의 요구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불필요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라. 둘, 지역 완결적 최종 치료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강구하라. 셋, 중증 응급 환자가 더 많은 치료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전달 체계 합리적 개편과 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등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 행태 개선이 시급하다. 넷,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의료 현장과 정부의 대책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라. 다섯, 대구의 해당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다시는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로 인해 환자가 적시적소의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기에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 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개선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도 응급의료의 특성과 의료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 한번 붕괴된 의료 체계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긴 시간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질책과 책임 전가보다는 꺼져가는 응급의료와 필수 의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강력한 지원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년 7월 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과 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 협의회에서는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필수 의료 전반에 대해서 기피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당 100시간에 육박하는 근로 시간과 또 부족한 보상 체계 이것과 더불어서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위험 속에서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전공의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벌까지 이어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지원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 예전에 이제 이대 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 그 의료진에 대한 처벌, 그것과 비슷하게 앞으로 이제 필수 의료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보호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고요. 실제로 이거 외에도 전공의라는 신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전문의의 지휘 감독을 받고 어느 정도는 전문의의 책임 하에서 이제 의료 행위를 한다고 기존의 전공의들이 인지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그럼 정말 맞는지 전공의들은 어떤 지위에 있는 것이며 얼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전공의의 역할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책임만 종용하는 필수의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수련을 하는 것이 정말 맞겠는가 이런 의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위험에 놓일 경우에 앞으로 필수의료가 좀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자회견 자리 마련해 주신 이필수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타이틀 자체가 응급의료나 필수의료의 위기라고 했지만 저는 뭐 단순히 붕괴를 넘어서 이제는 파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단지 이번 사건으로 생긴 것은 아니고요. 지난 10년 더 오래 걸쳐서 서서히 나빠지고 있던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수면 위로 좀 더 올라온 것일 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경우에 뭐 여러 학자분들이 외국하고 비교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미국에서 전공의들이 중도에 수련 포기하는 리트리션 레이트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응급의학과가 제일 낮아요. 1% 미만입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응급의학 전공을 포기하는 비율이 1%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요. 지금 10%가 넘어간 지 한 2, 3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더 많은 전공의들이 실제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만둔 전공의들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공의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다시 선택할 수 있으면 응급의학과를 하겠다? 90%가 넘습니다.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요. 40%밖에 안 됩니다. 지난 10년간 동일했습니다. 계속 열의 6은 다시는 응급의학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급의학과를 하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응급환자를 보고 응급환자를 처치를 하고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중증 환자를 살리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 자체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뭐 단지 수익을 쫓아서 아니면 편한 것을 쫓아서라면 다른 전공을 했겠죠. 저도 응급의학과로 응급실에서 일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오로지 하나 저를 붙잡고 있었던 유일한 어떤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환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가치로 보장을 받고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전국에 있는 400개의 응급실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살리겠다고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 또 그리고 이런 수사들 이 모든 것들이 필수 의료를 하지 말라고 떠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볼 때 하루에도 수백 번의 판단을 합니다. 그 모든 판단이 100%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제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배워왔고 우리가 수련받아왔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환자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비록 그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응급의료와 관련한 진료 행위이고 그리고 그 진료 행위는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좀 비정상적인 의료 이용 행태에 대해서 응급실 이용 행태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코에 레고 조각 들어가도 119를 타고 와요. 일가족 4명이 한 119를 타고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증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되지 않았던 일을 단지 법조항 한두 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리는 만무합니다. 응급의학과에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본인의 소신대로 본인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필수 의료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의학과에 내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악법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응급실에서 내몰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를 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응급의학과 의사가 더 이상 그만두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니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응급의학 의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증 환자의 어떤 그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건의를 했었습니다. 또 옆에 계신 이필수 회장님과 함께 필수 의료에 대한 책임보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것을 단순히 면책을 넘어서 보상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한 어떤 교통사고 책임보험과 같은 책임보험을 도입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수사기관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점인데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복지부 차원에서 무척 강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 조사까지도 하고 모든 자료를 통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는 개인에게 책임은 없고 이건 시스템적인 페일려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사가 들어가는 거는 뭐 경찰 그쪽 수사기관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이지만 조사하고 나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가장 전문 단체인 복지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낸 거에 큰 차이가 없다면 거기에 빠르게 결론을 내주셔야지 이렇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료진의 동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언론으로만 알고 계시는 자세히 잘 모르시는 국민들에게 참 안타까운 점이면 처음에 응급실에 첫 번째로 진료했던 이 전공의 선생님한테 오셨을 때의 환자의 히스토리는 환자가 3m에서 떨어졌다였습니다. 의식이 멀쩡하고 다리가 좀 다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응급의학과 전문이라면 뭐 간단한 경증 환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환자는 4층에서 떨어진 환자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4층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3m에서 떨어진 경우고 여기는 중증 외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진료하셨던 전공의 선생님이 환자를 진료를 하고 이 환자가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하니까 자기 병원에서 진료가 안 되는 정신과 진료하고 같이 진료를 보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해서 두 가지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의뢰를 드렸던 겁니다. 과연 여기에 이 잘못이 뭔가
자기가 진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기 싫거나 귀찮거나 이래서 디시전을 내린 게 아닙니다. 이 전공의 선생님은 본인의 뭐 능력 하에서는 결론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나 그 현장에서 그 순간에는 본인은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최종적으로 뭐 어떻게 돼서든 결과가 안 좋다라는 걸 가지고 이거를 심판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선의적인 의도로 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점, 선의적인 의도로 했다라는 것과 처음에 전문가 단체에서 결론을 개인적인 징벌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이 두 가지 점을 좀 유념해 주셔서 수사기관에서 좀 빠르게 이걸 좀 종결을 시켜서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는 필수 의료계 동요를 좀 막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생각보다 무척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뭐 환자 오면 그대로 순서대로 그냥 진료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환자들은 항시 저희들 진료 역량보다 더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앞에서 이 환자가 경증이면 최대한 좀 근처에 적절한 준종합병원급의 응급의료센터로 가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뿐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 큰 응급의료센터에 자리를 비워두고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세이브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판단을 저희가 현장에서 앞단에서 검사하기 전에 한다고 해서 이게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번 경우 같이 처음에 판단했을 때는 경증이었지만 시간이 2-3시간 지나고 나서 중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저희가 이제 이런 판단을 안 하고 오시는 순서대로 그대로 무조건 환자를 뭐 응급실에서 소위 말하는 채우고 이렇게 진료를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보다 적절한 곳에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분류돼서 적절한 곳에서 처치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게 앞으로 진행되어 갈 저희의 응급의료나 필수의료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다 할 수 있는 건데 응급센터에서 환자들을 안 받고 있고 너희들이 일을 잘 안 하고 있다라는 걸로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에 점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즉 저희가 서울 시내 교통 체증이 일어난다고 해서 속도 리미트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차가 막히니까 뭐 좀 80km 제한을 뭐 100km 제한으로 고속도로를 늘리겠다 이렇게 해봐야 당연히 해결 안 되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저희 응급실에 환자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수용해라 이게 과연 정답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가 생겼을 때 우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거기 미션이 그거죠. 모든 국민에게 뭐 생명을 보호하고 뭐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소상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보호한다. 이게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미션입니다. 사실 맞고요.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서 조치받고 그리고 최종 치료되는 병원으로 바로 가고 하면은 가장 이상적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어떤 응급의료 체계의 방향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결정이 돼서 가야 할 어떤 최종 치료가 결정이 됐을 때 반드시 받아주는 병원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문제가 꼬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가까운 병원은 최종 치료가 불가능하고 최종 치료 가능한 병원은 과밀화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받아줄 수 없고 그러니 결국은 처음부터 환자를 받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결국은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은 되게 단순합니다. 최종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번에 이제 응급의료 4차 응급의료에서 지역 완결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지역에서 모든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한 곳 이상은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무시한 채 이 얘기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이번에 대구의 그 병원 사정은요.
이제 일단 연락을 받았을 때 이게 자살이 의심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외상보다는 정신건강학과적인 문제가 컸기 때문에 전원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병원에서 그걸 받았을 때 이 환자가 정신건강학적인 문제로 또 다른 사고가 났을 때는 100% 이제 병원 책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병원에서 몇 년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를 받아가지고 환자가 슈사이드 자살하셔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기 폐쇄병동이 없고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중재할 수 없는 상황 같아서는 보내는 게 의사로서 당연한 거요. 지금 현행 시스템에서 보내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병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병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서는 사실 응급실에서 정말 신속하고 그다음 또 어떤 빠른 치료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소신 진료라든가 최선의 진료를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인들이 정말 소신 진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응급실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환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만은 최선의 진료를 불과함에도 우리가 불강력적인 의료 분쟁, 의료 사고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최선의 그리고 또 선의의 진료를 열심히 치료하는 그런 의료진에게 법적 제도적인 어떤 보호 장치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소신 진료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과거 20여 년 전에 의사 수가 그때 8만이었죠. 그 당시에 이렇게 응급실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응급실 전전하는 스타일도 아마 뉴스로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은 정말 저도 흉부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정말 생존율이 10% 20%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소신 진료를 해갖고 환자분들께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술했었고요. 경과가 좋으신 분도 있지만 경과가 좋지 않은 분도 계셨어도 그 당시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 능력 밖에서 내가 소신 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오롯이 그 몫이 바로 의료인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런 기피한 현상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마 자꾸 환자분들이 응급실을 전전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지금 필수의료 의료분쟁 특례법에 대해서 계속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수의료 몰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필수의료 종사들이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외과, 뇌신경외과가 왜 자꾸 이렇게 몰락하고 있겠습니까? 결국 굉장히 문제는 이런 어떤 사고가 많이 나는 과들인 만큼 거기에 대한 법적 분쟁이 많기 때문에 요새 같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MZ세대가 그것을 갖다 트라이를 않기 때문에 자꾸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작년 12월에 여야에서도 이 응급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심각성을 알고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 내용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를 하다가 무과실 그리고 전혀 어떤 그 과실이 없이 그리고 불광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때는 필요적 감면 조항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12월에 통과되시면 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그것이 지금 법사위 법안 유소에 계류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그런 어떤 필수 의료 종사는 특히나 필수 의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종사하는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반전이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안전성을 또 확보를 해주시는 게 그러면 아무래도 훨씬 더 진료진들이 소신껏 아마 응급실에서 만나는 의사들은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외과 정말 필수 의료과들인 만큼 그분들에 대해서 좀 법적 제도적인 보상을 해주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사상으로는 저희들 어떤 보험이라든가 다양한 대책을 대해서 강구할 수 있는 그 조치를 정부에서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번 일도 앞으로 재발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조금 빨리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서둘러 주셔서 정말 어떤 의사가 환자 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살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정말 소신 진료할 수 있고 최선 다할 수 있는 그런 진료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고 처리 특례법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현재 수용 곤란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 환자의 수용을 거부할 수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법령이고 저희 모두 다 여기에 뭐 거부하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밑에 붙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변이 모두 다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환자를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동의합니다. 주변에 아무리 저희가 응급실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응급 환자, 중증 환자가 주변에 받아주는 곳이 없다면 어느 곳에서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환자가 떠돌지 않고 응급실에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챙기셔야죠. 그렇지만 다만
응급실 내부적인 상황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응급실에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풀베드라고 이야기가 되게 되면 응급실 병상이 30병상이면 30병상의 환자들이 다 차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환자를 받게 되면 이 받게 되는 환자가 됐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떤 환자는 응급실 베드를 비워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 환자가 모니터링도 안 되고 그 환자의 안전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의료가 점차 발전을 함으로써 모든 의료기관 평가나 이런 인증평가에서도 환자를 제대로 잘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간호사 1명당 환자 2명 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응급실도 거기에 맞춰서 환자를 잘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보로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환자를 순간적으로 3명, 4명을 봐야 됩니다. 그거를 당연한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명, 4명을 보다 보면 정말로 안 그래야 되겠지만 실수가 발생을 하거나 의도치 않는 뭐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특례법으로서 보호 조치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뭐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라도 저희가 뭐 이러한 소송이나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면 저희가 환자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어떤 중증 환자가 왔었을 때 간호사가 기존에 보고 있던 환자를 비워두고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를 했습니다. 그 한 30분 동안 비워둔 상태에서 보고 있던 환자가 안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 소송이 있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호받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다 보면 병원이나 응급센터장 입장에서는 정해진 숫자 이상의 환자는 현재 병원 내규나 이런 곳에서 다 어긋나는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곳이 다 수용 곤란인 환자가 응급실에 못 들어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게 이번에 사고 처리 특례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사건을 기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이제 성남에서 있었던 횡격막 탈장 소아 사망 사건. 응급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하고 증상이 호전이 돼서 다음날 소아과도 보고 며칠 있다가 사망을 했죠. 근데 그 응급의학과 의사가 초기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금고형을 받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가 났지만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선생님은 응급의료 현장을 떠났어야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8월 달에 뭐 형사 2심 판결이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전공의 1년 차가 흉통 환자를 진료를 하고 증상이 호전이 돼서 집에 갔는데 대동맥 박리가 생겨서 결국은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초기 흉통이 왔을 때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2번 이제 판결이 이미 났고요. 형사소송 1심에서도 실형이 판결이 났습니다. 형사 2심이 이제 8월 달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의사로서의 주의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는요, 흉통 환자가 오면은 무조건 대동맥 박리 수술이 되는 병원으로 다 보낼 것이고요. 매일같이 수십 명씩 오는 모든 흉통 환자는 모두 다 CT를 찍어야 될 테고요. 그거 심평원에서 삭감을 하면은 그건 심평원이 나쁜 놈이 되는 거겠죠. 결국은 이런 의료진들을 자꾸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의무를 부과를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어떤 득이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결국은 의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은 의료인들이 맞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의료를 제공하는 것도 의료인들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 자체가 우리 필수 의료를 하는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필수 의료를 지키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 팔 2번 찔렀다고 멱살 잡히고 뺨 맞고 우리 간호사가요. 네,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치료 안 해준다고 오줌 싸고 커튼에다 불 지르고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응급실 과밀화 문제 의료진의 책임입니까?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저희는 해결을 위해서 협조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지 않으세요.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조금 더 그리고 해결을 위한 노력에 함께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전공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배후 진료 여력이 없는데 환자를 받으라고 하고 중증 환자를 무조건 수용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응급실 운영에 일부 방해를 주는 경증 환자의 진료도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응급 상황에서 전공의가 일일이 판단을 해서 한다는 게 물론 저희가 다 의사 면허를 취득을 하였지만 완벽한 진료를 완벽하게 수초 내에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의 책임을 지금 이제 전공의 개인한테 지금 지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앞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체계의 문제인데 왜 개인이 책임을 떠맡도록 하는 것인지 최악의 어떤 그런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 배후 진료 여력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 일단 보내야 되고요. 환자를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응급실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진료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 투자가 필요하고 사실은 필수 의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체계 실패라고 치면은 앞으로 이제 뭐 일부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처럼 몇 조를 투입해서 뭘 해야겠다 이런 실질적인 뭐 재정과 관련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필수료 뭐 위기에 대해서 뭐 거의 1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몇 조를 투입해서 뭘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실질적인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보건 지출을 하는 그런 비율이나 절대적인 액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선진국 수준이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 통계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국민 의료비가 8.4%인데 정부가 GDP 대비 8.4%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것은 GDP 대비 5.9% 정도 되고요.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과 영국을 이야기를 하는데 GDP 대비 10%가 다 넘는 실정이고 국민 의료비가 그마저도 정부가 필수 의료나 뭐 이런 중증 의료 영역에선 대부분을 다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재정 투입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을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이런 논의들은 다 이제 의료진은 개인한테 결국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이걸 지원하는 게 정말 합리적인 선택인가 했을 때 그 누구도 이것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주신 말씀 모두가 저희가 지금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많은 매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달해주시고 또 같이 저희가 국민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위기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